때로는 인생의 끝에서야 진짜 시작을 발견하게 됩니다. 79세 김도연, 평생을 건축사무소 운영으로 보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내린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담소라디오와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이 방송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담소라디오와 함께 김도연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도연은 79세였다. 평생을 건축사무소 운영으로 보낸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그려낸 설계도들은 이 도시 곳곳에 단단한 건물로 서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도연에게 은퇴는 마치 오랜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항구에 닿는 기분이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도연은 사무실 열쇠를 마지막으로 잠그며 혼잣말했다. 45년간 운영했던 도연 건축사무소라는 간판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쌓아온 재산은 상당했다. 강남의 오피스텔 2채, 수원의 아파트 3채, 그리고 고향 충청도의 땅 몇 필지까지. 무엇보다 은행 계좌에는 평생 모은 현금이 10억 원 가까이 쌓여 있었다. 도연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작은 한옥을 사서 정원에 꽃을 심고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기르며 여생을 보내려 했다. 아침마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여유는 낯설면서도 달콤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연을 행복하게 만든 것은 아들 김재우였다. 재우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빠짐없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전통주 한 병을 들고 와서는 정원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재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었던 재우는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괜찮다, 괜찮아. 너야말로 회사 일로 너무 무리하지 마라.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재우는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다. 그해 가을, 재우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재우의 얼굴은 수줍음과 기쁨으로 붉어져 있었다. 정말? 언제 한번 만나볼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덩달아 즐거웠다. 며칠 후 재우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이름은 박미선이었다. 30살의 미선은 외모도 단정하고 말투도 공손했다. 무엇보다 재우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다. 도연은 안심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다. 아버님, 재우 오빠가 아버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평생 건축사로 일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선의 말에 도연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며느리라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오늘처럼 그녀의 빈자리가 덜 외로운 날도 드물었다. 여보, 우리 재우가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기뻐할 거야. 도연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도연은 아들의 결혼식 비용은 물론이고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다. 강남의 오피스텔 중 하나를 아들 부부에게 주기로 했다. 시세로 따지면 15억 원 정도 되는 곳이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재우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지만 도연은 손사래를 쳤다. 아들 결혼시키는데 이 정도 해주는 게 당연하지. 나야 이 나이에 돈이 뭐 필요해. 도연의 마음은 푸근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행복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도연은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례사를 맡은 재우의 대학 교수가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결혼입니다라고 말할 때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신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재우 부부는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아와 도연과 시간을 보냈다. 미선은 도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빨래도 도맡아 해줬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라며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도연은 흐뭇해했다. 우리 미선이가 참 잘하네. 재우야, 내가 복 받은 거다. 도연이 말하자 재우도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버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요. 미선의 대답에 도연은 더욱 만족스러웠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미선은 임신 소식을 전했다. 아버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미선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다. 도연도 손자를 안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우리 미선이 고생이 많겠구나. 몸조리 잘해야 해. 도연은 즉시 산후조리원비와 임신 기간 중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주말 방문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요즘 임신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요라는 미선의 말에 도연은 이해했다. 임신한 며느리가 시골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대신 도연이 서울로 올라가는 횟수가 늘었다. 며느리 몸조리를 위해 좋다는 음식들을 사서 아들 집에 갔다. 하지만 갈 때마다 미선의 표정은 조금씩 어두워져 갔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던 그녀가 점점 의례적인 인사만 하게 됐다. 아버님이 오실 때마다 집 정리하느라 힘들어요. 어느 날 미선이 재우에게 하는 말을 도연이 우연히 듣게 됐다.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도연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 임신으로 예민해진 거겠지. 출산 후에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손자 도윤이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처음 본 순간 도연은 눈물이 났다. 우리 도윤아 할아버지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생명의 신비 앞에서 79세 노인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졌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도연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선은 아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도연과의 대화를 피했다. 아기를 안고 싶어 하는 도연에게 손이 거칠어서 아기가 다칠까 봐요라며 거리를 뒀다. 재우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이가 돌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미선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도연이 손자를 보러 방문하면 아기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예방접종 받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요 같은 핑계로 만남을 피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재우의 변화였다.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을 피하려는 듯 재우는 점점 더 침묵으로 일관했다. 도연이 무엇을 말해도 아, 네 그렇네요. 같은 건성적인 대답만 할 뿐이었다. 재우야, 무슨 일 있니? 요즘 너무 말이 없네. 도연이 걱정스레 묻자 재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미선이가 아기 키우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독립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자신을 멀리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손자 보는 것도 안 된다는 거니?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런 게 아니라 미선이가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재우의 말은 핑계처럼 들렸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도연은 시골집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별은 예전과 똑같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을까 생각해 봤다. 며칠 후 미선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방문을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도윤이가 아직 어려서 외부 사람들과 만나는 걸 제한하고 있거든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외부 사람이라는 표현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언제부터 외부 사람이 됐단 말인가? 미선아, 할아버지가 손자 보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제가 아니라 육아 방식이 다르잖아요. 아버님은 옛날 방식이시고 미선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옛날 방식이라니. 자신이 재우를 키울 때도 똑같이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게 옛날 방식이라는 건가?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그 후로 도연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주말이 되어도 서울로 올라갈 이유가 없어졌다. 대신 혼자 텃밭을 가꾸고 혼자 산책을 했다. 이웃들이 손자 보러 서울 안 가시나요? 라고 물으면 바빠서 못 간다고 둘러댔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재우의 연락도 뜸해졌다.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응, 괜찮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따뜻한 대화는 없었다. 도연은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특히 손자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도윤이는 벌써 두 돌이 지났을 텐데 할아버지를 기억이나 할까? 아마 낯선 사람으로 여기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도연의 80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전에 같았으면 재우 부부가 미리 준비해서
작은 잔치라도 열어줬을 텐데 올해는 연락조차 없었다. 도연은 혼자 생일을 맞을 준비를 했다. 미리 좋은 고기를 사서 혼자 구워 먹으며 생일을 보내기로 했다. 생일 당일 오전 뜻밖의 재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목소리가 어색했다. 마치 의무적으로 걸어야 하는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 고맙다. 도연의 대답도 간단했다. 시간 되시면 저녁에. 재우가 말을 꺼내려 하자 도연이 먼저 끊었다. 바쁘니까 됐어. 전화만으로도 고맙다. 그날 저녁 도연은 정말로 혼자 생일상을 차렸다. 작은 케이크 하나와 소고기 몇 점, 그리고 평소 즐겨 마시던 막걸리 한 병.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혼자 불렀다.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여보, 나 혼자 80살 됐어. 우리 재우는 이제 나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가 봐. 도연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이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재우가 어릴 때 아프면 밤새 간병하던 일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던 시간들, 재우의 결혼 비용과 집까지 마련해 준 것.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외면당하기 위해서였나? 이럴 줄 알았으면.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곧 힘이 빠졌다. 분노도 잠시뿐, 결국 남는 건 깊은 실망감이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배신감도 더 컸다. 그 다음 날 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했다. 시내의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79세의 노인이 혼자 찾아온 것을 보며 신중하게 물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나이도 있고 해서 미리 준비해 두려고 합니다. 도연의 답변은 침착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재산을 처분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연은 잠깐 망설였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배신감과 실망감이 더 컸다.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습니다. 도연은 결국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도연은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부동산만 해도 시가총액 50억 원 정도, 현금과 예금이 15억 원, 기타 주식과 채권이 5억 원 정도였다. 총 7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다. 유언장은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변호사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이 결정을 바꿀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유언장을 쓴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묘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정리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재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우야, 아버지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재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도연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색하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었다. 재우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도연이 갑자기 말했다. 네, 저도 아버지 사랑해요. 재우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아직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유언장을 쓴 것이 맞는 걸까? 도연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다. 몇 달이 더 흘렀다. 도연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나름대로 평온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재우와 통화를 하지만 예전만큼 친밀하지는 않았다. 손자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도연 씨, 큰일 났어요. 우리 동네 김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김할아버지는 도연과 비슷한 연배로 가끔 바둑을 두는 사이였다. 어떻게 됐어요? 중풍이래요. 혼자 살던 집에서 쓰러져서 하루 종일 있었대. 다행히 신문 배달하는 분이 발견해서 병원에 갔지만 이웃의 말에 도연은 섬뜩함을 느꼈다. 자신도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만약 자신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재우가 과연 달려올까? 아니면 미선이 막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며칠 후 김할아버지를 병문안 갔다. 반신불수가 된 김할아버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병상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김할아버지를 보며 도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김할아버지의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에게는 그런 손자가 있을까? 도윤이가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처럼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것이 자신의 운명일까? 아니면 아직 늦지 않았을까? 그때 도연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분노와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에서 조금씩 여유가 생겨났다.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 과연 자신은 좋은 아버지였을까? 좋은 시아버지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다. 미선이 임신했을 때 너무 자주 찾아갔던 것은 아닐까?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것은 아닐까? 도연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젊은 부부가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이 젊었을 때도 시부모와 따로 살고 싶어 했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줬던 것 같았다. 미선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 도연은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분노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증오의 감정은 사라졌다. 며칠 후 재우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아버지, 미선이가 둘째를 가졌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다. 그래, 축하한다. 도연의 대답은 담담했다. 기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다. 둘째 손주까지 멀어질 것 같아서였다.
이번에는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아버지께도 손주들 얼굴 자주 보여드리고요. 재우의 말에서 미안함이 느껴졌다. 도연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재우야,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가정 잘 꾸려라.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었다. 계절은 변해도 생명은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도 그 연결고리 중 하나일 뿐이었다. 봄이 되면서 도연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다. 텃밭에 새로운 작물을 심고 정원에 꽃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독서에 빠져들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갔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빌린 책 중에 기부와 나눔에 대한 철학이라는 책이 있었다. 우연히 집어든 책이었는데 읽어보니 생각할 거리가 많았다. 책에서는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도연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 재산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쓰인 적이 있었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모은 돈이지만 정작 아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지역 신문에서 한 기사를 읽게 됐다. 가난한 환경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도 생활비와 등록금 때문에 꿈을 접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도연은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었다. 자신이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봤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서울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때 장학금의 도움이 컸다. 만약 그 도움이 없었다면 건축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도연은 혼잣말했다. 갑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자신의 재산을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쓰는 것은 어떨까? 그 생각이 한번 들자 마음이 편해졌다.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지만 정작 아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써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도연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청소년 장학재단들에 대해 알아봤다. 여러 재단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난한 농촌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에 관심이 갔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며칠 후 도연은 서울의 한 장학재단을 직접 방문했다. 미래희망 청소년 장학재단이라는 곳이었다. 재단의 이사장은 도연과 비슷한 연배의 원로 교육자였다. 어떤 도움을 주고 싶으신지요? 이사장의 질문에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큰 금액을 기부하고 싶은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사장은 재단의 활동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매년 100명 정도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4년간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과 진로 상담까지 해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한 학생당 4년간 총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10억 원을 기부해 주신다면 20명의 학생을 완전히 지원할 수 있어요. 이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도연은 계산해 봤다.
자신의 전 재산이면 140명 정도를 도울 수 있었다. 재단을 둘러보며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벽면에는 장학금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한 학생들의 사진과 편지가 가득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후원자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존재예요.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시거든요. 이사장의 말에 도연은 깊이 공감했다. 진짜 손자는 자신을 외면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진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재단 방문 후 도연의 마음은 확고해졌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봤다. 정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도 될까? 며칠간 고민한 끝에 도연은 결론을 내렸다. 재우는 이미 안정된 직장이 있고 자신이 준 집도 있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나태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연은 다시 법무법인을 찾았다. 전에 작성했던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전 재산을 청소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도연의 말에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7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모두 기부하신다고요? 가족들은 아시나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도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변호사는 여러 번 확인했지만 도연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도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자신의 재산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140명의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쓰임새가 있을까? 유언장에는 특별한 조항도 추가했다. 김도연 청소년 장학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되 매년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편지를 쓰도록 하고 그 편지들을 아들 김재우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오랜만에 재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우야, 아버지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미선이도 임신 상태 좋고요. 재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했다. 그래, 다행이다. 재우야, 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하다. 도연의 갑작스러운 말에 재우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너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너무 자주 찾아간 것 같다. 젊은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도연의 말에 재우는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 저희도 서툴렀어요.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다.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재우야,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 가정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날 밤 통화는 오랜만에 따뜻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도연은 장학재단에 정식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사장은 크게 기뻐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 기부금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부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매년 장학생들의 편지를 제 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사장은 흔쾌히 승낙했다. 기부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도연은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재산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일 것이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다. 여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우리 재우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한 해가 더 지났다. 도연은 81세가 됐지만 건강은 양호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았다. 재우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미선이 둘째를 낳은 후 육아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태도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 가끔씩이지만 손자들의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할아버지, 도윤이가 이제 말을 정말 잘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우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손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고마웠다. 그래, 우리 도윤이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시간 되면 한번 데리고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해 가을, 정말로 재우 가족이 시골집을 찾아왔다. 2년 만의 방문이었다. 도윤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4살이 된 도윤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도윤이의 맑은 목소리에 도연은 눈물이 날 뻔했다. 아기였던 손자가 이제 말도 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신기했다. 그리고 품에 안긴 둘째 도아도 사랑스러웠다. 미안해요, 아버님.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미선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도연은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도윤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정원에서 뛰어놀았다. 도연은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저녁 식사를 하며 재우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더 자주 올게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요. 그래, 언제든 와라. 할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도연의 말에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도연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다. 만약 자신이 유언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런 화해가 가능했을까? 며칠 후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첫 번째 장학생들이 선발됐다고 했다. 20명의 학생들이 도연의 후원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 이사장은 학생들의 프로필과 감사 편지를 가져왔다. 편지들을 읽으며 도연은 가슴이 벅찼다. 할아버지, 덕분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됐어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20통이나 됐다. 모든 편지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들에게 자신은 정말 소중한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우에게도 이 편지들을 보내드릴까요? 이사장이 물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겨울이 오고 도연은 82세 생일을 맞았다. 이번에는 재우 가족이 찾아와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다. 도윤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가져왔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도윤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도연은 행복했다. 이제 정말 가족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아련함도 있었다. 자신의 진짜 선택을 아들이 알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 그해 겨울, 도연은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좀처럼 낫지 않았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폐렴이었다. 나이가 있어서 치료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재우는 매일 병원에 찾아와 간병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우의 정성스러운 간병을 받으며 도연은 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회복되는 과정에서 도연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때 자신이 남긴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재산보다는 사랑과 추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도연은 재우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재우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다. 도연의 말에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건 돈이 아니라 성실함과 사랑이에요.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아들은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랐다. 이제 그 사랑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였다. 봄이 오고 도연은 83세가 됐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은 맑았다. 장학재단에서는 두 번째 장학생들이 선발됐다고 연락이 왔다. 이제 총 40명의 학생들이 도연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도연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언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재점검해 보고 싶었다. 변호사와 만나서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니 여전히 마음에 들었다. 혹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최근에 가족 관계가 많이 회복되신 것 같은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도연은 유언장에 마지막 문구를 추가했다. 재우야, 아버지의 진짜 재산은 너에게 전해준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너의 아이들을 키우고 또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어라.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진정한 상속이다. 유언장을 마무리하고 나서 도연은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나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자신의 재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고 아들에게는 더 소중한 것들을 남겨주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여보,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우리 재우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하늘을 향해 속삭이며 도연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아들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김도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통해 전해지기도 합니다. 담소 라디오와 함께 들어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